안녕하세요. 주아의 글소리지기입니다. 이번 글은 에세이스트사에서 발행한 지정숙 작가의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6번째 파트 꿈을 향하여 2회차 남의 편이 아닌 내 편 들려드립니다. 남의 편이 아닌 내 편. 아들은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해갔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 나는 의식적으로 중국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식을 모르는 건 아니다. 동생은 제 매형이 말라 비틀어지는 걸 보니 쓰러질 것 같아 무섭더란다. 하는 수 없어 직장에 다니던 제 아내를 들어오라 하고는 제 매형을 한국으로 돌아가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묻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나둥거려진 나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었겠는가. 나는 미안하다, 부끄럽다는 말 대신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말았다. 설마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느냐면서. 형님 내 짐은요? 동생에게서 전화를 건네받은 동생 댁이 묻는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형님 일기장도요? 내가 일기를 썼었나? 조금 끄적거렸을 거야. 그냥 버려. 형님 그게 아니던데. 읽다가 소름이 돋아 혼났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그나저나 그런 걸 아무렇게나 두고 가면 어떡해. 고모부가 봤으면 큰일 나겠던데. 끔찍한 소설을 읽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소설 한 권 쓰셔요. 누가 알아요? 기막힌 모티브가 될지. 올케이 말을 들으니 그 내용이 짐작되었다. 나는 모든 스트레스를 종이에 풀며 살았다. 보나마나 원망, 후회, 자책, 절망, 탄식 등이 두서없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 그 방법을 몰랐다면 나는 아마 미쳤을 때 붙여줄까요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흔적 없이 없애달라 부탁했다. 중국에서의 기억을 송두리째 잊고 싶어서였다. 그날은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쳤을 것이다. 남편은 다른 때보다 일찍 퇴근을 했다. 자연스레 저녁 식사도 일찍 끝났다. 둘째 손녀는 온 식구의 관심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나는 한 달쯤 지난 둘째 손녀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손녀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에게 갓난이를 안겨주려던 참이었다. 중국에 전화해봤어? 오늘 매출은 얼마래? 도대체 얼마나 나를 물성하게 봤으면 전화 한 통 없냐고. 남편이 냅다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서 있다. 나는 아이를 건네주며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 눈짓을 했다. 아니 벙어리가 됐어? 당장 전화해.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설마 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냥 포기해 줄 줄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이다. 실은 오늘 또 나는 동생과 통화를 했었다. 나는 하루빨리 들어오라. 이것저것 따지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싹도 건지지 못할 거라 경고했었다. 직원들 월급에 전기세, 물세까지 어찌 당해내겠는가 말이다. 아무리 선세가 많이 남아 1년 재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다. 있기로 그걸 돌려줄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가지 않겠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가 우겨쌈을 해대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젠 배제까지? 그렇게는 안 되지. 나는 절대 못해. 당장 땅 문서 내놔어서. 못 내놔? 내 땅 내가 달래는데 못 내놔?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남편은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 술을 병째 들이켰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말들을 화살처럼 쏘아대기 시작했다. 너는 가산을 탕진한 여자다. 내가 그렇게 말려도 듣지 않더니 꼴 좋다. 그러고도 웃음이 나오더냐. 나는 새 가슴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처갓집이고 처남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돈만 찾으면 된다. 당장 전화해서 보고하라 일러라. 내 동생 돈만 돈이더냐. 만나는 사람마다 왜 벌써 돌아왔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묻더라. 내가 왜 이런 나무새를 당해야 하냐. 너라는 인간에게 실망했다. 양심도 없냐.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원래대로 수습하라. 지금 당장.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문득 어제 저녁 식탁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다. 숟가락질 하던 손은 떨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 증세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지만 선입견을 가진 탓이라 고개를 저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슬그머니 일어나 딸방으로 몸을 피했다. 딸의 방은 안방과 벽면을 같이 하고 있어 그의 행동거지를 거의 알 수 있는 구조다. 나는 딸방에서 그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꼼짝 않고 앉아있자니 오만 가지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자. 냉철하게 판단하자. 같이 흥분하면 파멸이야 파멸. 그걸 막을 사람은 오직 나거든. 술이 답이 된다면 동이술이라도 들이키련만. 화장실 문이 열린다. 고통스럽게 구토하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이다. 얼른 달려가 등을 두드려주고 꿀물을 타주고 싶다. 이성에 호소해볼까? 아니면 차라리 잘못했다고 빌어볼까? 그건 아니지.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충성의 맹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정신 차려야 돼. 더 강해져야 한다고 문고리를 잡고 몇 번을 망설이다 나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고 냉수를 들이키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분명 나를 원망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거나. 벽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았다. 쓸데없는 허영을 부린 내 자신이 밉다. 강제로 처가붙이 틈바구니에 몰아넣었던 내가 아닌가. 그러고도 모르는 것을 포기하자고 일방적인 선언을 하다니. 남편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그는 가끔 나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었다. 그때마다 눈물을 보였었고 잡초처럼 살았단다. 구두 닦기, 껌파리, 넝마주의. 어디 그뿐인가. 그는 15년 넘게 짜장면 배달통을 들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개밥으로 시켰으니 걔한테 갖다 줘라. 아무 때나 외상을 받으러 오면 어떡하느냐. 오라는 시간에 오지 않았으니 식대를 줄 수가 없다. 농사 지을 때 외상했으니 추수 때 갚는 게 당연하다. 늦었다, 불었다, 맛이 없다. 양이 적다. 심지어 그릇 찾으러 오면 주겠다 해놓고 이사를 가지 않았던가. 나는 그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해 울근불근 했었다. 그는 그런 나를 보며 장사를 하다 보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도 보고 이문도 남는 것이 예사라고 했었다. 그게 장사의 정석이라는 듯이. 그의 인생과는 오직 선의에 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만 믿고 살았단다. 그래서일까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 가끔은 가게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었다. 그는 새끼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새끼들에게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죽어야 한다면서 그는 언젠가 달력의 사진을 가리키며 저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냐 물었었다. 그 집은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 잡은 하얀 양옥집이었다. 나는 기와집에 살고 싶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여느 때보다 진지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꿈꾸며 그 집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졌다. 아니, 내가 강제로 무너뜨렸다. 아주 잔혹하게, 흔적도 없이. 그러나 그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무너진 곳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애당초 터를 잘못 다진 것이라 우긴다.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된다고. 몹쓸 여편네, 경박한 출세욕과 허영심으로 집을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남편을 늪에 빠뜨리다니. 안타깝게도 그는 늪에 빠졌다는 걸 모르고 있다. 헤어나려 버르적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형국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행동거지하고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라도 가지 왜 날뛰어 날뛰길. 감히 중국 대륙을 호령해 보겠다고. 에라, 이 임식한 여자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고생만 하고 살아온 남편을 회장님 자리에 앉히고 싶어 그랬다. 용기는 가상하다지만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치미를 떼니. 양심도 없냐? 낙심 천만하고 있는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냐 그 말이야. 고라실의 논이라도 팔아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는 지금 남아있는 땅을 내놓지 못한다. 움켜쥐고 숨어있다.
주인이 달라는데 못 들은 제 시치미를 떼면서 악마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이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 아들딸이 병원에 가보자 애원해도 막무가내다. 그가 알코올의 유혹에서 탈출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그 일은 아내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의 기척이 느껴지면 일단 안심이 된다. 반갑게 마중해주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한다. 숨막히는 숨바꼭질 언제 끝이 보이려나. 부유스레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남편의 차에 시동이 걸린다. 가게에 가나보다. 아침밥도 먹지 않고. 며느리가 부른다. 아침밥 먹자고. 과연 내가 따뜻한 밥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밥 한 수저를 입안에 밀어넣었다. 모래알 같다. 그이는 물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남자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어찌 모르겠는가. 마음이 착잡하다. 찬바람을 쐬면 정신이 맑아질까 싶어 점퍼를 걸치고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가 잠깐 동네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손녀를 맡긴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손녀를 받아 안았다. 100일이 간 넘은 손녀의 살냄새,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다. 설마 꿈은 아닐 거야. 손녀를 배 위에 얹고 시적대며 시간의 흐름조차 잊고 있을 때였다. 손녀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는 게 아닌가. 뭐지? 나는 누운 채 손녀가 시선을 멈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장승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비명이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아냈다.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수 없어 손녀를 내려놓고는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며 돌아눕고 말았다. 손녀가 손꽃에 찔린 듯 비명을 지른다. 귀청이 찢어질 것 같다. 그가 안방문을 연다. 동시에 손녀의 울음도 그쳤다. 그가 손녀를 안고 있는 게 분명하다. 곧이어 구수한 자장가가 들려온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귀에 익은 자장가다. 아들딸은 저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다. 어떨 땐 나도 저 자장가에 취해 애들처럼 잠을 잤었고. 장롱 여는 소리도 들린다. 뭘 가지러 왔나 보다. 뭘까? 나는 은근히 그가 물어봐 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장롱문을 있는 대로 열었다 닫는다. 못 이기는 채 물어볼까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그가 걸어 나온다. 나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가 걸음을 멈춘다. 훅 호라비 냄새가 코를 찌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린다. 그제야 눈을 떴다. 손녀는 내 옆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녀를 재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죽은 듯이 누워있던 마누라를 보고는 그는 무척이나 황당했을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 3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상처를 주고받는 싸움질을 했어도 나는 다른 이불을 편 적이 없다. 나는 부부의연을 맺으면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그도 나의 그런 행동을 은근히 좋아했었고 그랬던 우리가 각방을 쓰고 있다. 벌써 2달이 넘었다. 나는 그 2달이 억겁의 시간만큼 길게 느껴진다. 나만 그런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부로 살며 삐지면 어쩌다 각방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2달씩이나 각방을 쓰는 지작가 내부는 어떤 화해를 하게 될까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이 시간 같이 해주신 당신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